부모가 공부하는 이유는 아이가 못했을 때 가르쳐 주려는 이유가 절대 아니라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책상 앞에 앉아 있는 그 절대적인 시간보다도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참 중요할 텐데요. 오늘 강연에서는 그 시간을 잘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학으로 고민하는 학부모님들을 위한 수학 콘서트 수다학의 MC 고유경입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 어딜까요? 어딜까요? 네, 자유롭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집? 집이요? 학원, 학교, 집, 학교, 학원. 그중에 어디? 어디 앞에? 수학 진짜 좋아하나 보다. 그 집에도 있고 학교에도 있고. 맞아요. 네. 대부분의 학생들 아마도 학생이니까요. 책상 앞에 있는 시간이 제일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책상 앞에 앉아 있는 그 절대적인 시간보다도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참 중요할 텐데요. 오늘 강연에서는 그 시간을 잘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에 앞서 패널부터 모셔봐야죠. 저는 이분만 생각하면 입가에 미소가 막 지어집니다. 행복 바이러스 장미화 씨 모셔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저만 생각한 거 입가에 미소가. 아유. 네, 너무 이렇게 웃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뭐라도 좀 사올 걸.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어요. 너무 강의 듣고 싶었어요. 오늘 이제 강연자를 모셔봐야 되는데 네. 지난번에는 그 교구 활용하는 거를 했잖아요. 네. 이번에는 30분 동안 아이에게 공부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는. 그거 정말 중요한 건데. 그렇죠. 공부하는 네. 습관. 와. 네. 그 습관만 잡히면 공부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어려운 거지. 그러니까 네. 오늘 강연을 잘 들으시면은 그 비법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알찬 내용으로 수다학을 찾아주신 오늘의 강연자 모셔볼 텐데요.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가정에서 자녀의 수학 교육을 도와줄 수 있는 비법을 알려주실 겁니다. 수학교육연구소 최수일 소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자기 주도적인 학습은 습관적으로 부모가 아이의 학습 속도를 따라가서 기다려주는 그런 인내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아이를 향해서 참지 못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자기도 학습은 부모가 인내를 가지고 참고 기다려줄 때 아이의 속도에 맞춰줄 때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점수에 대한 미련을 조금 버리고 중학교까지 아이가 자기 스스로 수학을 개념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습관을 키워주면은 고등학교 수학이 조금 많아지고 어려워지더라도 아이는 그 수학을 스스로 해낼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등학교 이후에 아이가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은 부모님들은 지금 조금 불안하더라도 아이가 스스로 해낼 수 있는 습관을 키워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렇게 수학 잘하시게 안 생겼는데 잘하시나 봐요, 소장님. 네, 저는 생긴 것하고 영. 네, 수학 굉장히 잘하실 거예요. 수학교육연구소의 소장님이시니까요. 네. 네. 오늘 강연 주제가 하루 30분 수학입니다. 이게 뭐 30분이라고 하니까 네. 쉽게 들리지만 사실 부모님들이 책상 앞에 아이를 앉히는 것부터가 굉장한 맞아. 도전이잖아요. 그렇죠. 예.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하루 30분이라 하는 거는 아이들의 공부라기보다는 네. 아이들은 사실 하루 30분만 공부해서는 안 되겠죠. 더 많은 시간, 한두 시간 아마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네. 30분은 부모님이 아이를 위해서 꼭 써야 되는 시간. 여태껏 보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주로 아이들한테 문제를 많이 풀게 하고 맞아요. 공부를 시키기만 했지 네. 네. 정확히 공부했는지는 채점만 하고 개념 파악을 잘 안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개념을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하루 30분 수학이라는 네. 그런 용어를 만들고 아. 또 책도 집필 중에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저는 듣기에는 하루 30분 수학이 30분 네. 동안 공부를 하면 수학을 잘할 수 있다 뭐 이런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예, 예. 부모님들이 30분을 아이를 위한 30분이 아니고 부모를 위한 30분입니다. 아. 근데 그 말씀 어떠세요? 맞아요. 네. 저희도 이렇게 보면 애가 몇 시간에 책상을 앉아 있었는지 이런 것만 네. 신경 쓰지 얘가 얼마만큼 했는지는 잘 들여다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오래 앉아 있으면 잘했다고 생각하고 네. 자꾸 왔다 갔다 하면 너 왜 집중 못하냐고 야단치는데 네, 네. 선생님 말씀이 진짜 역시 소장님이시네. 네. 그러다 성적 안 나오면 네. 놀았다고 그러고. 맞아요. 근데 그 수학도 물론 뭐 암기가 필요한 것도 있죠. 공식이라든가. 근데 암기는 단순하고 역시 개념을 알아야 되겠죠, 맞아요. 소장님. 네, 네. 네. 아, 예, 맞습니다. 예. 그 30분 동안 이제 매일매일 투자를 해야 되는데 자신 있으세요? 아니 뭐 해야지 뭐 예, 자신 없어도 잘 키우려면 그죠? 예, 공 없이 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개념을 이해하는 것과 그냥 문제를 푸는 거 차이점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많죠, 차이가. 네. 개념을 이해하는 것은 문제를 푸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부모님들은 문제를 많이 풀게 하는 것이 아이들이 개념을 이해한다고 또 이렇게 맞아요. 착각을 하기도 정답만 하고. 맞추면 그래서 네, 문제집 네. 3권, 그렇죠. 4권 막 사주잖아요. 네, 네. 그러면 안 문제- 된다는 거죠. 당연하죠. 네. 개념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쉽게 알게 할 수 있을까요? 개념을 어떻게 하면 쉽게 네. 알 수 있을까? 네, 강의를 통해서 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야. 네, 알겠습니다. 하루 단 30분 부모가 어떻게 도와주느냐에 따라서 우리 아이의 수학 성적이 달라집니다. 아이의 자신감도 키워줄 수 있을 텐데요. 최수일 소장님의 강연 함께 할까요? 큰 박수 주세요. 와. 감사합니다. 네. 하루 30분 수학 제목을 보실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제가 잠시 말씀은 드렸지만 이런 제목을 갖게 된 거는 사실 저도 학교에 근 30년간 근무를 하고 3년 전에 이제 퇴직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보다 교사들을 가르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수학교 연구소를 만들어서 교사들을 컨설팅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었는데 어쩌다가 이제 학부형들을 만나게 돼서 학부형들의 그 많은 잘못이 아이들을 더 수학을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부모가 잘 도와서 사교육 없이 수학을 잘하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고민하다가 결국 하루 30분 수학이라는 그런 용어를 만들어냈고 이걸 이제 강의하려고 합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개념 학습이 뭔가 시중에 많은 수학책들이 있지만 개념 학습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한 책은 한 권도 없습니다. 정말로. 제가 정말 많은 책을 찾아봤지만 개념 학습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은 하시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개념을 공부하는 거냐 이것을 말하는 책은 한 권도 없었다는 거죠. 그 대신에 많은 그 수학 그 참고 도서를 보면 문제집을 몇 권 풀어라 뭐 얼마나 많이 풀어라 뭐 이런 요령은 있지만 개념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첫 번 주제로 개념을 공부한다는 게 뭔가 왜 개념을 공부해야 되는가 그것을 먼저 첫 번 주제로 말씀드리고 두 번째 이제 그 개념을 그럼 어떻게 하면 집에서 부모님들이 도와줄 수 있는가 이게 제 두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 개념 학습은 무엇인가 이런 주제를 먼저 말씀드리죠. 자 여기서 제가 두 가지의 그 수학을 학습하는 두 가지 학습 형태를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는 지금 강조한 개념 학습입니다. 개념 학습, 개념을 공부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반대되게 개념은 몰라도 공식을 암기하면 문제가 풀리거든요. 수학은. 그래서 그것을 제가 공식 암기 학습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아주 대립되는 공부 방법인데 아이들을 보면 이 개념 학습 위주로 공부하는 아이들이 있고 또 반대로 공식을 암기하는 학습 위주로 공부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수학을 좋아하는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일까요?
예, 당연합니다. 개념 학습한 아이들은 성적은 별로 안 나와도 수학을 좋아합니다. 제가 상담한 어떤 학부모는 아이가 중학생인데 점수가 한 70점, 80점 이렇게밖에 맞지 않는데 장래 꿈이 뭔지 아세요? 수학자요. 어떻게 하셨어요? 정말 수학자가 꿈입니다. 근데 엄마가 볼 때는 한심하죠. 얘가 점수도 90점도 못 맞고 겨우 70점 맞는 녀석이 장래 꿈이 뭐라고요? 수학자라니까 이해가 안 가죠. 저는 이해가 갑니다. 왜? 그 아이는 개념 학습을 했기 때문에 수학이 좋고 즐겁고 수학이 필요한 줄도 알고 수학이 정말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공식 암기한 학습하는 아이들은 공통점이 뭐냐면 일단 수학 점수가 높아요. 100점짜리도 있고 90점짜리도 있는데 그들의 공통점 역시 뭐냐면 수학을 싫어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수학을 100점 맞는 아이들 불러놓고 자, 수학을 좋아하는 사람 손 들어봐라면 10 중에 하나도 안 됩니다. 반대로 수학을 좋아하는 아이들은 오히려 100점을 맞지 못하는 아이들, 그러면서도 개념 학습하는 아이들한테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개념이 뭔가 한번 보겠습니다. 개념이라는 것은 학문적으로 정의가 이제 이렇습니다. 사물의 어떤 공통 성질, 어떤 사물이 있으면 공통 성질에 대한 정신적인 표현이다. 좀 어려운 말이지만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초등 강의나 이런 데 보면은 3이라는 숫자, 이 3이라는 것은 셋이라고도 하고 어려서는 3개라고도 하지만은 그것이 3이라는 숫자로 표현될 때는 굉장히 추상적인 그러한 표현이 됩니다. 3이라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3개라는 것보다. 그럼 3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으로 말하면 3사람이 3에 속하는 거고 또 물건이 3개 있고 강아지가 3마리가 있고 여러 가지 3개의 특성을 가진 것을 거기에서 공통 성질을 뽑아낸 것이 바로 3이라는 숫자가 되는 겁니다. 이 3은 추상화된 거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개념입니다. 3개나 3사람은 개념이 아니고 그냥 대상이고 그거에서 3이라는 숫자를 뽑아냈을 때 그 3이 수학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수학의 개념이 어떻게 학생들은 이것을 형성하겠느냐? 두 가지 조작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조작 역시 굉장히 어려운데 추상화라는 조작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분류하는 조작이 있습니다. 추상화는 뭐냐면은 유사성을 인식하는 활동이다. 좀 어려운 말이죠. 차츰 이제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분류는 뭐냐면 경험을 모으는 활동이다. 이 중에서 여러분이 더 관심 가질 것은 이 추상화입니다. 추상화. 유사성을 인식한다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개념, 정의, 관계, 공통점 4개의 단어가 있죠. 이 단어와 그 밑에 써지는 이제 또 다른 단어들이 있을 겁니다. 뭐가 나왔냐면 공식, 정리, 성질, 법칙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들은 무슨 차이가 있는가 실제적인 예를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문제를 하나 낼게요. 12와 30의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한번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암산이 되나요? 손으로 써도 됩니다. 네, 우리 문제 푸는 사람도 있고요. 자, 최대 공약수가 얼마입니까? 6이요? 어떻게 구했어요? 네? 암산으로? 암산 어떻게 했어요? 네네, 아니 지금 말로 설명이 좀 어려운데 좋습니다. 최소 공배수는 얼마인가요? 자, 이런 방법 보셨나요? 혹시? 기억나나요, 부모님들? 어디서 봤어요? 어디서? 책에 많이 나와 있죠? 예, 책에 많이 나와 있죠. 우리나라는 교과서에 있습니다, 이게. 이게 5학년 교과서에 나옵니다. 자, 이렇게 두 수를 놓고 막 나눕니다. 2로 나누고 또 3으로 나누고 해서 마지막 2와 5가 나오면 더 이상 안 나눠지죠? 여기서 끝납니다. 이렇게 해놓고 최대 공약수는 어떻게 구하죠? 왼쪽에 있는 9개를 곱해서 2, 3은 6. 최소 공배수는 다 곱하죠? 다 곱하면 얼마 나옵니까? 60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안 구한 사람도 있죠. 아까 학생 이렇게 구했나요? 이렇게 안 했죠. 자, 그럼 어떻게 구하나요? 보통은 이런 방법 볼까요? 또 하나의 방법. 자, 그러면 이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먼저 12의 약수를 다 나열합니다. 10의 약수는 1, 2, 3, 4, 6, 12 6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30의 약수는 8개가 있죠. 그럼 이렇게 나열한 이유가 뭐냐면 이 중에서 공통인 걸 먼저 찾는 겁니다. 자, 공통인 거 작은 것부터 찾아볼까요? 뭐가 있습니까? 1,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6, 그 다음에 없죠. 그 4개를 뭐라 하죠? 공약수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구하는 건 지금 최대 공약수니까 뭘 찾으면 되겠습니까? 그 중에 가장 큰 6을 찾는 겁니다. 최소 공배수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배수를 쭉 나열해서 가장 작은 60을 찾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두 번째 방법은 첫 번째 방법과 어떻게 다를까요? 첫 번째 방법 다시 갈까요? 자, 이 첫 번째 방법을 보면, 자, 저걸 다 곱하면 아까 최소 공배수가 나왔어요. 그렇죠? 왜 다 곱하면 최소 공배수일까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것은 공식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아까 우리가 두 번째 방법 봤죠? 최소 공배수는 뭐냐면 공배수를 다 구해서 그 중에 가장 작은 거를 찾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최소 공배수의 개념인 거죠. 이와 같이 학생들은 두 가지 방법 이상으로 공식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개념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의 차이를 느끼면 오늘 강의를 다 들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공식으로 풀면은 답은 구할 수 있지만 왜 그런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수학은 왜 그런지를 말하는 학문인데 수학을 이렇게 공식을 많이 쓰면은 아무리 문제를 많이 풀어도 결국은 왜 그런지를 말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수학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지고 아까 100점은 맞아도 수학을 싫어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 공식과 개념은 어떤 관계인가? 그 사이에 아주 미묘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 저는 지금 개념을 강조하고 있지만 공식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공식을 무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아까 개념만 좋아하는 애들은요, 공통점이 공식을 싫어하는 공통점도 있는데, 왜냐하면 공식을 외우는 것이 무모하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념만 가지고 하다 보면 또 문제가 생겨요. 언제 문제가 생기냐면 시험 볼 때 공식으로 풀면 빨리빨리 풀리는데 개념 가지고 풀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공식을 무시하면 뭐가 나빠져요? 시험 점수가 나빠져요. 그래서 100점을 못 맞는 겁니다. 그래서 공식은 개념보다 공식으로 공부하는 것이 문제가 있지만 공식을 완전히 무시하면 점수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마냥 무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공식과 개념 사이에 어떻게 관계를 정립하는 것이 좋냐? 그것은 뭐냐면 개념을 가지고 공식을 만들어내는 연습. 다시 말하면 개념이 공식을 만드는 원인이기 때문에 개념을 가지고 공식을 만들어내다 보면은 공식이 저절로 만들어지는 거죠. 외워지는 게 아니고. 그렇게. 개념을 더 중요시 여기는 겁니다. 그럼 학생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은 문제를 풀면은 대부분 다 공식으로 풉니다. 그 공식으로 풀었을 때 거기서 끝나지 않고 답이 맞았다고 넘어가지 않고 그것이 왜 그런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 개념 공부입니다. 다시 말하면 공식으로 가지고 문제를 푼 학생에게 너 왜 그런가를 물으면 그 학생은 개념 공부로 다시 돌아가서 이유를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이유를 말하는 것이 개념이라는 거죠. 이와 같이 공식으로 공부하는 이 문제풀이를 개념으로 설명하게 해주는 것. 그것이 부모가 도와줄 일인데 이따가 2부에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공식을 어떻게 만들 거냐? 공식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속 60km로 자동차가 2시간 동안 달렸습니다. 그러면 얼마 달릴까요? 120km 달리죠? 그럴 때 공식이 만들어지죠. 어떻게 달립니까? 120이 어떻게 나왔어요? 아까 60이라는 속력에다가 2시간을 곱했죠? 이렇게 해서 공식을 만들 수가 있는데 우리 학생들은 또는 부모님들은 저런 공식 보신 적 있죠? 네, T자로 해가지고 위에다 거자 쓰고 거시속. 뭡니까 이게? 거리와 시간과 속도의 관계죠. 근데 이런 공식을 꼭 외워야 되느냐? 저렇게까지 표로 만들어서 안 외워도 저렇게 시속 60km로 2시간 달린 거, 이 정도만 생각하면 공식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공식을 순간적으로 만들어내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래도 공식을 자꾸 만들어 버렸다면 저렇게 공식을 외울 필요는 없다. 이런 주장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중학교 1학년이라고 물어봤어요. 중학교 1학년 처음 들어가면 소수라는 걸 배웁니다. 소수. 소수가 초등학교 소수하고 다르고 중학교 1학년 소수는 자연수 중에서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가지는 수입니다. 예를 들면 뭐가 있겠습니까? 2가 있고 3, 5, 7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소수 개념을 제대로 이해했는가를 묻기 위해서 시험을 냈습니다. 자, 이런 문제를 냈습니다. 23 곱하기 29는 소수인가요? 그랬어요. 그러면 자, 23에다 29를 곱했다는 거는 저 23과 29는 뭐겠습니까? 저 수에 곱해서 나왔으니까. 예를 들면 6은 2, 3은 6이죠. 그죠? 2 곱하기 3이 6이란 말은 2 곱하기 3에 2, 3은 6에 뭐가 돼요? 약수가 되는 거니까 2, 3은 6은 소수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아니죠. 따라서 저 수가 얼마인지 몰라도 학생들은 저게 소수가 아니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개념이 있다면.
그런데 중학교 1학년 교실 가서 지금 제가 학생들이 저 문제를 내고 순간적으로 보면 애들은 다 연필을 듭니다. 갑자기 뭐 하려고요? 계산합니다. 곱셈을 했어요. 얼마 나와요? 667 했어요. 뭐 하려고 곱했을까요? 그 다음 할 일이 뭔가요? 예, 나누고 있어요. 마냥 나눈 겁니다. 667을 2로 나눠보고 3으로, 5로, 7로, 11로, 13쯤 가면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왜? 잘 안 되거든요, 암산이. 그러고나 더 이상 포기하고 뭐라고 답을 써요? 저 수는 소수다. 안 나눠지니까 이렇게 쓴다는 거죠. 실제로 어떤 학생의 한 장면을 제가 봤습니다. 저렇게 곱하더니 이렇게 또 나누는 겁니다. 나머지가 계속 나와요. 이런 학생들이 많다는 거죠. 소수 개념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개념학습과 공식 암기학습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거를 말한 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지금 예를 든 사람은 미국의 에슬럭이라는 학자인데 이 사람도 뭐라 했냐면 개념을 충분히 이해하기 전에 문제를 풀게 하면요. 학생들은 개념으로 문제를 풀 수가 없기 때문에 왜? 이해가 부족하니까 그 문제를 푸는 공식을 암기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을 암기해서 문제를 다 풀고 나면 적당한 때에 개념을 다시 교사가 가르치려고 했을 때 학생들이 거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공식을 알아버렸으니까. 이와 같이 공식을 개념보다 먼저 알아버리면 결국 개념을 이해하는 것을 방해한다는 것이 에슬럭이라는 학자의 주장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에서 직사각형 넓이를 배웠습니다. 직사각형 넓이가 뭐죠? 공식이? 가로 곱하기 세로입니다. 밑변 곱하기 높이가 아니고 가로 곱하기 세로입니다. 밑변 곱하기 높이도 맞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5학년 교과서를 보면 이 밑변 곱하기 높이가 가로 곱하기 세로가 왜 나왔는지를 개념적으로 설명하고 개념적으로 여러 페이지에 걸쳐서. 그런데 학생이 그 설명을 듣고도 이해를 못했고 또는 딴짓했어요. 그다가 선생님이 문제를 풀게 했습니다. 직사각형 넓이 내라고. 풀게 했는데 이해를 잘 못했으니까 옆에 친구한테 물었겠죠. 야, 넓이 어떻게 내니? 그랬더니 야, 가로 곱하기 세로야. 거기서 가로 곱하기 세로라는 말만 듣고 공식만 듣고 문제를 풀었더니 어때요? 문제가 다 풀리는 거예요. 익힘책까지 다 풀었어요. 그때 선생님이 오셔서 물었습니다. 야, 왜 직사각형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야? 개념적인 질문을 했어요. 그 학생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본인은 그 이해를 못했거든요. 단지 공식은 알고 있죠.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대들었습니다. 뭐라고 대들었냐면 선생님 제 책을 보세요. 저는 넓이 문제 다 풀었거든요. 저 100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나는 개념이 뭔지는 몰라도 공식을 알아서 다 풀었으니까 나는 더 이상 알 필요가 없다. 그때 선생님이 아니야, 직사각형 개념은 그게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싶어도 아이가 거부를 한다는 거죠. 그게 공식의 문제라는 거예요. 공식. 그러면 왜 공식을 우리가 멀리하고 개념을 중요시 여겨야 되느냐? 그 말은 뭐냐면 이 관계적인 이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계적으로 이해한 아이들은 아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성적이 나빠도 수학을 좋아하게 되고 내적인 동기가 강합니다. 또 관계적으로 공부하면은 연결성이 강해서 기억이 오래 갑니다. 또 응용이 잘 됩니다. 이 세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관계적으로 학생들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학생들이 개념을 이해했다는 증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부모님이 이걸 이제 2부에서 체크하는 법을 제가 알려드릴 건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사실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아이가 표현을 해야 된다. 표현. 표현이란 말은 뭐냐면 자기가 아는 것을 부모님에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할 때 아이는 개념을 제대로 이해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설명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 방법은 2부에서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는 메타인지라는 것을 요새 많이 방송에 들었을 겁니다. 메타인지는 뭐냐면 사람의 사고 능력, 즉 인지 능력을 바라보는 또 하나의 눈이 있는 겁니다. 제3의 눈이 있는데 그것도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메타인지가 작동되면 자기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 그 사이에 있는 긴가민가 하는 것, 착각하는 것 이런 것들을 가려낼 수 있는 눈이 메타인지입니다. 그러면 이 메타인지로 뭘 알 수 있냐면 바로 메타인지는 설명을 통해서 메타인지를 얻게 되는데 이 설명과 표현을 통하지 않고는 개념학습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학생들이 개념을 제대로 이해했다는 것은 절대 해답으로 알 수 없는 거고 문제집을 많이 풀었다고 알 수 없는 거고 반드시 남에게 또는 부모님에게 설명하거나 표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만 이 개념이 제대로 이해되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개념 이해를 확인할 수 있을까? 이거는 2부에 이제 두 번째 시간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최수일 소장님의 강연 참 잘 들었습니다. 당장 아이의 그 성적이나 점수에 연연하기보다 확실한 개념 원리 학습을 통해서 수학적인 기초를 다지는 거. 항상 우리 평소에 개념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장미아 씨 이제 좀 아실 것 같죠? 개념 학습의 개념은 아시겠죠? 그게 저희가 왜 흔히 애들 야단칠 때 얘는 개념이 없어 개념 네. 이런 네. 얘기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 들으면서 계속 그 생각이 난 거야. 네. 뭐든지 확실히 알고 가야 제대로 행할 수 있다. 그래서 개념을 알아야 수학을 제대로 풀 수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뭐 궁금하신 점은 없으셨어요? 글쎄 하여튼 더 들어가면서 제가 개념을 더 빨리 깨달아야 네, 될 것 네, 같은데 네. 아이한테 설명하게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소장님? 그렇죠? 근데 네. 집에서 네. 아이한테 설명을 하게 하는 시간. 네. 우리 아이를 한번 생각해. 우리 아이가 하루 공부를 하고 그거를 네. 남에게 네. 설명하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 얼마나 되세요? 되게 자녀분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혼자 공부하죠. 낮에는 학교 가서 그렇죠. 선생님 수업 듣고 밤에는 또 지가 자습하든가 또는 학원 뭐 가든가. 학원 가면 예. 또 학원 선생님 수업 듣죠. 그렇죠. 이거를 누구한테 말할 기회는 없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개념 학습이 안 되는 거예요. 아. 자꾸 말할 기회를 주고 그렇죠. 설명 좀 해보라고 하고 그런 노력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 시간이 30분의 시간이 하루에 필요하다는 거죠. 동생 가르치게 하면 제일 좋겠네요. 아. 네, 맞아요. 동생 가르치는 것도 아주 좋고요. 그렇죠. 한 1,000원씩 주고. 부모님이 시간 없으면 네. 애완동물을 놓고 강아지 놓고 설명해요. 강아지가 잘 들어줘요. 맞아. 또 그런 방법이 예, 있었네요. 네. 또 곰 인형을 놓고 설명한 아이도 제가 봤습니다. 맞아요. 오, 네.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본인은 말을 해야 돼요.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군요. 그 말은 거짓말로 인형한테도 거짓말을 못합니다. 아이는 맞아요. 자기가 아는 것만 말하게 돼 있어요. 모르면은 네. 내가 모르고 있구나. 그게 메타인지거든요. 그거를 파악하는 순간이 설명하는 순간에 나오는 겁니다. 본인이 내가 지금 개념을 잘 이해했나 못하는 스스로 파악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거를 초기에는 부모님이 네. 도와달라는 거예요. 네. 소장님, 저는 또 궁금한 게요. 네. 수학 공부 엄청 열심히 하는데도 성적 안 나오는 그런 아이들, 네. 학생들 있잖아요. 네, 네. 뭐가 문제일까요? 습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너무나 흔해서 사람들이 무시하는 이 자기 주도적이냐 예. 타율적이냐의 차이입니다. 지금 대부분 아이들은 보세요. 우리 집 아이가 네. 나 때문에, 엄마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억지로 공부하는가, 아니면 정말 자기가 좋아서 하는가, 스스로 하는가, 그 차이가 확 있거든요. 어려서 확실하게 자기 주도적인 그런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수학 공부는 갈수록 어려워지고요. 맞아요. 효과도 없습니다. 네. 그럼 그런 습관은 어떻게 하면 길러줄 수가 있을까요? 자, 지금 일부에 제가 강의했던 이 네. 개념 학습이라는 것과 네. 그다음 이 자기 주도적이라는 것은 서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개념 학습 역시 자기 주도적이 돼야만이 가능한 겁니다. 맞아요. 개념 학습을 억지로 또 누가 이렇게 네. 시켜서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스스로 어떻게 하게 만들어 줄 거냐? 그럴 때 개념 학습이 가능한 거죠. 그 관계를 제가 2부 때 네. 맺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공부는 궁둥이가 의자에 붙어 있는 시간과 비례한다. 제가 그 얘기를 들었었는데. 엉덩이로 네. 하는 거다. 이런 얘기 맞아요. 있잖아요. 공부는 엉덩이로 하는 거다. 머리가 네, 아니라. 네. 그러니까 그걸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해주시겠다는 거죠. 네, 그렇게 네. 잡힐 수 있게끔. 네. 네. 단지 엉덩이뿐만은 네. 아니죠. 머리도 좀 있어야 되겠죠. 머리는 아닙니다. 네, 2부 강연도 기대가 네, 되는데요. 네. 가정에서 완성하는 하루 30분 수학, 아이의 좋은 습관을 기를 수 있는 현명한 방법들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네, 네. 박수 주세요. 자, 일부 제가 개념 학습을 설명하느라고 굉장히 시간을 많이 끌었고요. 이제 2부에서는 그 개념 학습을 부모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그 구체적인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부모가 도와주는 자기주도 수학 개념 학습법 굉장히 길죠. 저기에 자기주도란 말이 또 꼈고요.
개념학습이 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만 되는 거고, 자기 주도로 하되 개념학습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고요. 자기 주도를 하는데 문제만 풀고 있어요. 소용이 없고요. 개념학습을 하라고 했는데 부모가 시켜도 소용이 없고요.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하면 부모가 도와줄 수 있느냐, 이런 겁니다. 자, 그럼 과연 부모가 수학 공부를 도와줄 수 있겠는가? 아마 초등 부모 같으면, 애가 초등학생이면 뭐 한번 해보겠다. 한 5, 6학년에 조금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부모님들이 그 정도는 합니다. 근데 막상 중학교 올라가서 X, Y, 방정식, 함수 이렇게 나오면 부모님 겁을 내기 시작합니다. 더 문제는 중학교 올라가면 수학 점수가 아주 현실적으로 나옵니다. 현실적이란 말 아시죠? 중학교 1학년 첫 4월 말 5월 초에 있는 이 중간고사 시험 점수는 초등학교는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 초등학교는 꼴등을 해도 아마 50점 내지 60점이 나옵니다. 근데 중학교는 꼴등이 몇 점인지 아십니까? 말 그대로 빵점이 나옵니다. 평균이 50점밖에 안 되니까 초등학교 80점은 중학교 50점이 돼요. 초등학교 100점도 중학교 뭐 80점 이렇게 내려가 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50점 이하의 점수를 받아본 적이 없는 이 부모님 입장에서는 30점 받으면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수학 공부를 도와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어떡합니까? 보내죠. 어디로 보내버리는 거죠. 저는 그게 안타까워서 부모가 제발 좀 도와줘야 된다. 왜? 보내서 해결된다면, 보내서 학원 가서 해결된다면 저는 이렇게 강요하지 않습니다만 학원 가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가장 부모들이 싫어하는 건 뭐냐면, 그럼 내가 수학을 공부하란 말이냐? 나도 과거에 수포자였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도 과거에 수포자였다. 별로 인정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예. 다들 이과 출신인가요? 수학과 나왔나요? 수포자도 괜찮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수포자였더라도 이제는 어른이 됐고 아이도 낳아봤고 사실 애 키울 때 그보다 힘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보다 수학을 공부하는 일은 훨씬 쉽습니다. 애 키우는 것보다. 왜냐하면 어른이 됐기 때문에 많은 경험으로 수학을 좀 더 이해하기가 편하거든요. 부모들이. 자, 그러면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첫 번째 방법은 정말 시간이 없는 부모를 위한 방법. 시간이 없는 부모. 시간이 없는 부모는 공부를 안 해도 됩니다. 어떻게 할 거냐? 교과서를 어떻게 설명을 들어줄까? 첫 번째는 교과서입니다. 아이가 학교 갔다 오면 교과서. 요즘 아이들은 교과서를 안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조금 문제가 있는데 그럴 경우는 교과서 한 권 더 사시든가 아니면 무거운 교과서를 어쨌든 가져오라 하든가 수학 교과서만큼은 꼭 교과서를 가져오라 해서 교과서에 개념 설명이 들어있거든요. 교과서 외에는 개념 설명이 없습니다. 시중에 나오는 문제집 중에는 무슨 개념 뭐 이렇게 나온 책도 역시 개념이 없습니다. 수학 개념은 교과서 외에는 없습니다. 개념을 공부하려면 반드시 교과서를 가져오라 해야 되고 교과서를 통해서 공부를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가 3단계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가 배운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겠죠. 그 설명하고 부모는 들어주는 역할만 하는 겁니다. 부모가 뭘 묻는 게 아니고 그냥 아이가 설명하는 겁니다. 설명할 기회를 주는 거죠. 이것이 애가 설명을 통해서 부모가 뭘 체크하고 이럴 것은 아닙니다. 단지 설명하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이때 부모는 이 정도 질문하면 됩니다. 아이가 설명을 하긴 하는데 설명을 그냥 막 이렇게 대충 한다든가 이렇게 설명을 기계적으로 하는 게 기계적으로 외워가지고 그럴 때 자기 언어로 말할 수 있도록 한 번만 더 물어보면 됩니다. 그 묻는 질문은 뭐냐면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라고 질문하면 아이가 자기 말을 다시 하게 되죠. 다시 할 때는 똑같이 반복하는 게 아니고 왜 그래를 물었기 때문에 이유를 말합니다. 그 이유가 수학에서 말하는 개념입니다. 그 개념을 말하기 시작해야 걔가 개념 공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유가 개념이 없는 아이는 거기서 이유를 말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아이가 엄마 나 모르겠어요. 다시 공부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스스로 반성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이가 설명을 하지 못하면 과거에는 막 혼을 냈죠. 오늘 너 학교에서 놀았니? 졸았니? 정신 어디다 뒀니? 그러나 그렇게 화를 내버리면 다시는 아이는 내 앞에 내 앞에 서서 설명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또다시 기회를 주고 다음번에 이렇게 하도록 기회를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 익힘책이나 문제집을 어떻게 체크할 거냐. 과거의 익힘책이나 문제집은 주로 부모들이 이렇게 OX를 쳐서 애를 괴롭히고 더 책상에서 못 떠나게 하는 수단이었는데 지금은 그러면 안 되고 첫 번째는 문제집을 딱 받았을 때
상태를 확인합니다. 잘 풀은 문제, 부모님 해답을 주고 있기 때문에 잘 풀었나 못 풀었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확인해서 과거에는 못 푼 문제를 다시 풀게 했는데 지금 그게 아니고 제대로 푼 문제. 못 푼 문제는 어차피 설명을 못 하는 거니까 제대로 푼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풀었나를 설명을 요구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바로 메타인지인데 풀었다 하더라도 아이는 지금 다 공식을 이용해서 풀었다는 겁니다. 이 공식을 이용해서 푸는 것이 딱 눈에 보면 알아요. 딱 풀이 과정만 나오니까. 그럴 때 그 과정에 대한 이유, 왜 그래? 라는 이유를 한 번 더 물으면 아이는 왜냐하면 중간중간 이런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 설명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풀다 말거나 또는 손을 못 댄 문제는 체크해 넣어서 다시 풀게 하는 기회를 주는 거죠. 이때 이 푸는 것도 그날 푸는 게 아니고 오늘 현재 아이가 이 문제를 풀 능력이 없기 때문에 다음에 더 풀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스스로 풀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이 3단계 할 일이죠. 자, 세 번째는 이제 어떤 부모냐면 부모가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수학 공부를 해서 정말 내가 아이를 돕고 싶다라는 부모는 공부를 같이 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학생들과 부모를 같이 교육을 많이 시켜봤는데 부모님이 먼 발치에서 혼자 따로 있고 학생만 공부하는 경우는 학생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왜 엄마는 공부 안 하고 나만 공부하라 하냐 이런 불만이죠. 철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진짜 효과는 부모하고 아이를 입장을 바꿔놓으면 확 달라집니다. 저는 강의에서 부모를 앞에 앉히고 부모 가방을 애들 보고 들고 뒤로 빠지라 합니다. 그때 부모님이 제 앞에서 공부하는 것을 보여주면 아이들은 절대 딴짓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인 따라서 같이 공부하게 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왜 공부를 해야 되냐면 아이 입장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이 수학적인 사고가 이 구식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인들의 사고입니다. 근데 아이들이 요즘 학교에서 배우는 수학은 그 어린 애들의 수학이기 때문에 이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덧셈을 하더라도 우리는 어른들은 다 세로셈만 합니다. 그러나 요즘 학교에서는 세로셈이 강조되고 있지 않습니다. 가로셈, 또 여러 가지 떼서 계산하는 방, 여러 가지 다양한 학습법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다양한 학습법을 아이들이 학교에서 익히고 있는데 부모는 세로셈만을 강조해버리면 아이가 학교에서 배우는 수학과 그다음에 이 집에서 엄마가 강조하는 수학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직접 교과서를 공부해봐야만 좀 더 아이들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가 공부하는 이유는 아이가 못했을 때 가르쳐주려는 이유가 절대 아니라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버리면 아이는 자기 주도성을 잃어버리고 부모를 또 타율적으로 부모한테 의존하게 됩니다. 항상 모든 것은 기다리면서 늦더라도 기다리면서 천천히 가면은 아이가 언젠가는 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 철저히 지켜야 되는데 공부를 많이 한 부모일수록 아이를 가르치면서 망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관계도 깨지고요. 그 대신 부모는 공부하는 이유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이가 현재 보는 이 과정에서 그 다음 세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뭔가 더 높은 차원의, 특히 개념이라는 것은 모든 개념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공부하는 이 개념과 이 다음 개념이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얼마든지 질문으로 사고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질문,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지 아이를 잡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자, 제가 세 가지 말씀드린 첫 번째는 공부하지 않고 부모가 그냥 들어만 주는 역할로도 충분하다. 이건 정말 힘든 부모를 위해서 제가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문제집을 어떻게 체크할 거냐. 마지막은 집에서 부모가 공부를 해가면서 아이를 좀 더 키울 여력이 있다면 부모가 어떻게 공부할 거냐. 그리고 공부할 때 주의할 점이 뭔가.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설명이 잘 이해가 안 가시죠? 예. 잘 가요? 예. 그러면 오늘 두 번째 가정에서 어떻게 부모가 도와줄까 하는 그 방법에 대한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좀 되셨나요? 아유, 예. 특히 마지막에 애를 잡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냐. 저는 그 멘트가 귀에 쏙 들어오더라고요. 전 뭐 여러 가지로 역시 부모가 먼저 본을 보여야 되는구나. 맞아요. 그 아이들은 왜 어른의 거울이라는 얘기가 제 요즘 굉장히 무섭게 다가오는 거예요. 네. 큰애가 소리를 지르고 있으면 내가 저런 모습을 보였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부모가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데 네. 계속 제가 지금 쪼고 있거든요. 이 채찍만 안 들고 있지. 잡지 마세요. 계속 그러고 있는데. 그렇죠. 언어가 폭력이죠. 예, 맞아요.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정말 못하고 있구나. 네. 이런 어떤 반성과 함께 계획도 좀 세워봅니다. 네, 참 부모 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아유,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하기 싫던 네. 공부도 다시 또 시작을 해야 되고 하는데요. 그 장미화 씨 어떠세요? 오늘 여러 가지 방법들 배웠는데 네. 어떤 것을 가장 먼저 또 실행에 옮기고 싶으세요? 일단 저는 저도 수학 문제 보면 틀린 걸 계속 지적을 했었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맞는 걸 다시 한번 설명해봐라. 그러니까 네가 어떤 개념으로 풀었는가. 그것도 제가 굉장히 새롭게 받아들이는 면이거든요. 맞아요. 보통의 엄마들은 체크해서 틀린 걸 다시 하게끔 하잖아요, 선생님. 그렇죠. 틀린 그렇죠? 거는 사실 왜 틀렸냐면 네. 몰라서 틀린 거거든요. 아, 근데 어떻게 풀려면 다시 풀겠어? 모르는 것을. 근데 아는 것을 정확하게 아이가 설명해내면요. 네. 개념이 강해지면서 저절로 그날 몰랐던 것을 네. 풀 수 있는 응용 능력이 생기는 거죠. 맞아요. 그게 개념 학습의 네. 좋은 효과죠. 네, 맞아요. 더 자신감도 얻고 그럴 네. 것 같아요. 본인이 아는 건 확실히 아니까. 근데 성급하게 이제 네. 예를 들면 해답 보고 네. 해봐. 뭐 해답 보면 사실 아이들이 금방 다 이해했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사실 다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해답을 보고 외워버린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풀라고 하면 풀어요 거기서. 그러나 일주일에 물어보면 또 못 풉니다. 맞아요. 어차피 자기가 개념적으로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해답을 공식적으로 외워가지고 네. 푸는 방법만 외운 거는 기억도 오래 가지 않고요. 또 다시 응용할 수가 없습니다. 네. 경험이 많으니까 계속 맞아요, 맞아요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네. 또 이제는 궁금한 질문을 이제 받아봐야 됩니다. 오늘 네. 많은 궁금하신 점 있으실 텐데요. 먼저 인터넷 질문부터 한번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명주 씨 질문인데요. 아이가 수학을 즐길 수 있게 키우고 싶습니다. 관심을 갖고 재미있게 또 꾸준히 잘할 수 있도록 부모가 어떻게 도와줘야 할까요? 구체적인 방법들이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 주셨어요. 네, 제가 3년 전부터 퇴직을 하고 아이들 데리고 이제 해외로 수학 체험 여행을 많이 떠났습니다. 수학 체험이요? 네, 유럽도 가고 와. 중국도 가고 우와. 제가 한 6, 7번을 다녀왔는데 우와. 네. 아이들이 가장 깝깝한 게 뭐냐면 네. 교과서나 문제집 속에 있는 수학을 한 번도 밖으로 끄집어낸 경험이 없는 겁니다. 맞아요. 네. 저는 첫날 가서 제가 뭘 가르칠 수가 없는 것이 아이들이 다 학년이 다르고 네. 초등학교 한 5학년부터 오게 되면 뭐 고등학생까지 오는데 네. 거기다 무슨 문제를 풀라고 줄 수가 없어요. 고등학교 문제 주면 초등학생이 못 풀 것이고 그렇죠. 초등학교 문제 주면 고등학생이 시시할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각자가 느끼는 수학이 뭔가 그래서 첫날 질문은 그렇습니다. 첫날 밤에 모이면 네. 오늘 네가 느낀 수학이 뭐가 있냐. 그럼 아이들이 못 씁니다. 한마디도 못 써요. 그날 예를 들면 비행기를 탔다면 시차 문제도 있고 시간 문제도 그렇죠. 있고 각도 문제 거리도 있고. 또 거리에 가서 여러 가지 조형물 디자인도 보고 했지만 그것이 수학인지를 몰라요. 아. 그러다가 어떤 아이들이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를. 오늘 나는 보도블록을 봤는데 이 보도블록 속에 각도가 몇 도씩 해가지고 딱 360도 맞아가지고 이게 보도블록이 판판하구나 이렇게 말하는 순간 애들이 아주 놀래죠. 왜냐하면 뻔한 건데 보도블록이 맨날 그렇죠. 봤는데 왜 그걸 보고 수학을 못했을까? 맞아, 맞아. 그럼 그 다음부터 아이들이 그 다음날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부 보이죠. 다 땅만 뭐. 보이고 예. 다 땅만 보고 다녀요. 아. 이런 식으로 변하기 시작해서 점점 아이 시야가 넓어지면서 마지막 저한테 하는 말은 수학이 살아있다 라는 말을 그때 듣기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수학이 살아있다. 정말 좋은 용어구나. 멋진 말이네요. 그런 용어도 만들고 책도 한번 써봤는데 네. 어쨌든 네. 그 교과서에 있는 수학을 자꾸 끄집어내게 하는 거죠. 유치원 때는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들었죠. 네, 밥상머리 밥상머리에 앉아가지고 예. 뭐 개수 세보고 별거 그렇죠. 하잖아요. 예. 그것이 왜 초등학교만 들어가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네. 길가에서 자꾸 문제를 물어보고 막 문제 풀기 하고 그러지 아니라 스스로 발견하도록 자꾸 환경을 조성해주고 질문하는 거죠. 네. 그런 질문을 통해서 아이가 발견한 걸 부모가 우연스럽게 이렇게 또는 신문을 보다가 우연스럽게 아이의 관심사 속에서 수학을 찾아주는 거. 맞아. 그러면 아이들이 수학을 즐겁게 자기 생활 속에 느낄 수가 있지 않나요? 네, 맞아요. 무엇보다 정말 즐겁게 호기심을 네. 갖고 관심을 갖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도 수학 이렇게 숨가쁘게 달려왔고요. 벌써 마칠 시간이 됐네요. 좀 아쉬우실 텐데요. 또 함께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성공한 사람들은
습관이 있다, 좋은 습관이 있다 이런 얘기들 많이들 들어보셨죠. 공부하는 것도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런 습관은 방학 때보다는 학기 중에 길러주는 게 참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도 오늘 배우신 대로 하루 30분만 투자하시면 어떨까요? 네, 수다 함께 하시는 방법 여기 나와 있습니다. 네, 방송 신청 많이 해주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오늘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